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 또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들 하실 텐데요. 여러 전망들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건 올해도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거래 시간부터 환율이나 각종 권리 행사, 그리고 세금까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제도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꼼꼼히 신경 쓰지 않으면 괜히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올해도 복금이와 함께 슬기로운 투자 생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요즘 해외 주식 정말 많이 하시죠? 이제는 주식 좀 한다는 사람 치고 해외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주식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어떠냐, 현대차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애플이나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민주식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은 수치로도 나타났는데요. 2021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21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개인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11조 원이었으니까 이 코스닥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더 많이 산 거죠. 코스피하고 비교해도 밀리지가 않는데요. 지난해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는 65조 4천억 원, 해외 주식 순매수가 코스피 순매수의 40% 수준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해외 주식 보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 8천억 원으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의 11.8%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코스피 거래대금을 따라잡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해 소확김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은 뭐였을까요? 순매수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2위 애플과는 격차가 거의 4배에 달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지만 주가가 지난해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많은 서학기미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주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애플, 구글,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았고요. 간간히 TQQQ나 QQQ, 스파이 같은 ETF도 눈에 띄네요. 올해도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의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해외, 특히 미국 증시에 주목하는 영향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해외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도 하고 또 언어의 장벽 때문에 투자에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SNS 등에서 해외 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알려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할 때도 소소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주식 관련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거래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0.23%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SEC fee라고 해서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긴 한데 세율이 0.00051%로 매우 미미합니다. 이 거래세는 미국 주식의 승이네요. 주의해야 할 거는 양도세인데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그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주식 보유가 많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양도세가 없는데요.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외 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다 합쳐서 총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떼는 거죠.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 주식으로 지난 1년 동안 250만 원 이상 벌었는데 세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배당세인데요. 해외 주식 투자의 매력이라고 하면 매 분기마다 쏠쏠하게 들어오는 배당금이죠.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미국의 상장사들은 거의 분기 배당을 실시합니다. 어떤 기업은 매월 배당을 주기도 하고요.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 정책에 상당히 신경 쓰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또 월마다, 분기마다 달러로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이걸 보는 재미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월급처럼 달러로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하면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거론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에는 15%의 배당세가 부과되는데요. 이거는 원천 징수라 해당 세율만큼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금으로 100달러가 나왔다고 하면 15달러를 떼고 85달러만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무조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찾다가는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중에 종목명 끝에 LP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종목은
배당금에 대해서 15%가 아니라 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원청징수가 되고요. LP라는 건 Limited Partnership이라는 의미인데 국내 용어로는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검색창에 쳐보시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라고 나와 있는데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겠죠. 저한테 아주 대박나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번에 투자를 해주시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B, C, D, E라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A는 그 돈으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대박이 나면 A는 투자금 한 푼 안 들이고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 B, C, D, E도 수익금을 나눠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쪽박이 나면 B, C, D, E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면 됩니다. 그 이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A는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해서 A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고요. 회사가 망해도 투자금만 잃고 마는 투자자 B, C, D, E는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합자회사는 부동산이나 에너지개발, 선박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이 합자회사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줄여서 MLP라고 하고요. 종목명 끝에 LP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LP들은 부동산, 에너지, 선박 등에서 나오는 투자 이익이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도 화끈하게 지급합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 10%를 웃도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LP 종목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보시면 모두 배당 수익률이 10%를 넘습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종목도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훨씬 높지만 세율은 일반 세율이 아닌 37%의 고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세법상 LP는 투자 파트너십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모르고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LP에 투자를 했다가는 생각보다 적은 수익률에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워낙 배당이 많기 때문에 37% 세금을 떼더라도 다른 주식들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긴 한데요.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과 함께 주가 수익률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오르거든요.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LP를 보면 배당금은 매년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반대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이후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인데요. 고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IEP 말고도 SRLP, KNOP, SHLX 등 대부분 LP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는 배당 컷 가능성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고배당 매력으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배당금을 줄이면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HMLP라는 종목은 매 분기마다 꾸준히 0.44달러씩 배당을 줬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도 한 10% 안팎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이 지난해 7월에 분기 배당금을 0.01달러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는 68%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세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미국 ETF나 ETN 중에서도 화끈하게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파생 상품을 기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ETF나 ETN 중에서는 배당을 받거나 손익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세법 중에 섹션 871M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들이 이 배당세 원천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총 수입 스와프 계약으로 수익금만 가져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평가이익만으로도 과세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섹션 87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모기지 자산의 2배 연동하는 ETN인 REML이 있고요. 은행지수의 3배 연동하는 상품인 BNKU나 빅테크 주식의 3배 연동하는 FNGU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했다면 내가 매매로 시세 차익을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섹션 871에 해당하는 종목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증권사에서 개별 통보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금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부과하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키움증권에서 개별 주주들에게 통보한 세금 내역을 보면 보통 한 주당 0.01에서 0.02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모로 이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이 보유 시에 이런저런 추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금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게 있는데요. 주식이나 현금을 배당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보통 권리 행사라고 하는데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달리 매매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많고 또 시차도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선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외국 중앙예탁기관에 배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게 외국 보관기관과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증권사를 거쳐서 투자자에게 권리가 통보됩니다. 이 행사 신청을 할 때도 이 역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거쳐야 하는 단계만 한 4-5단계가 되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보다 보통 2영업일 이상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외 현지에서 권리 정보가 변경되거나 외국 보관기관의 오류로 배당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 오류를 정정하고 배당을 재지급할 때까지 해외 주식의 처분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화를 해야 하거나 재투자해야 하는데 주식 처분이 제한된다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주총장을 찾아가거나 전자투표 등으로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해외에서는 주주총회 일정이나 안건이 확정이 되면 이를 외국 보관기관과 해외 의결권 대행 플랫폼에 전달을 하고요. 이걸 다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를 거쳐서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국내 증권사들이 이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권 대행 플랫폼에 전달을 하고 이 대행사에서 회사에 의결권을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의사가 반영이 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또 여러 기관들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외 현지 투자자들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정해진 마감 기한보다 2영업일 일찍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새해에도 언제나 성투하시길 북구미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댔구만!